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저는 식입니다. 한강이 얼어붙고 지인의 앞바다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 주말 밤에 밤 8시가 되니 길거리 차량도 인적도 드물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더군요. 요즘 늦은 밤 월드컵 공원을 가보면 그 넓은 공원에 가로등만 휑할 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세상이 멈춰선 듯한데 제 집 창밖엔 먹이를 찾지 못한 새들이 몰려와서 그 울음소리로 요란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행히도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1월 10일, 올해도 열흘이 가고 있습니다. 36분의 1이 갔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똑같이 흐릅니다. 다만 그 빠르기를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권력을 가진 청와대일 것입니다. 번개처럼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겠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SNS에 아주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이제 다들 트럼프처럼 SNS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치인들이 말이 너무 가벼워진 것도 같습니다. 새벽도 이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 의회가 폭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시감과 함께 정신을 번뜩 차린다. 기시감이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마치 보았거나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데자뷰라고도 하죠. 그는 왜 미국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장면을 두고 기시감을 느꼈을까요?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을 차별하고 편 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적이다. 정말 제가 정신이 번뜩 차리게 되었습니다. 문정부 총리가 이런 글을 썼다니 처음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종국의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한다. 설득보다 더 쉬운 것이 선동이다. 대화보다 더 쉬운 것이 독단이다. 이 글을 자기 반성문으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만약 그가 사물을 직시해서 이 글을 썼다면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어항 속 외눈박이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읽는다면 장담하건대 그는 친문으로부터 공직이 될 겁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문열 선생의 인터뷰가 실렸더군요. 연말에 우리 사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원과 법원이 신선한 감동을 줬다. 희망적인 신호다. 그는 요즘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경심과 윤석열 등에 대한 딱 부러지는 법원 판결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견고한 두께랄까 지층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정세균 총리의 글이 성숙하고 견고한 우리 사회의 두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는 폭도들이 의회를 점령한 시간에 백악관에서 광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판단력으로 세계 정치를 리드하는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고 생각하니 아찔할 뿐입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보기 드물게 통치자의 직관을 앞세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직관을 앞세우는 사람은 늘 독재자죠. 하루에 수십 번씩 트위터로 글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윗으로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김정은이 좋은 친구라는 걸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습니다. 의도는 따로 있었겠지만 그런 트윗이 불을 파장을 그가 몰았을 리가 없는데도 오히려 그걸 즐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내지르는 글 한 구절에 일희일비하는 세계가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에게 페이스북에 이어 트위터도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트위터는 8일 8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트럼프의 최근 트윗과 이를 둘러싼 맥락, 트윗이 트위터 안팎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폭력 추가 선동 위험 때문에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이제 트럼프는 발언 창구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AP통신은 이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이상 사용했던 강력한 도구를 빼앗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정책 변경을 알리고 적을 모욕하고 동맹과 자신을 칭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폭력을 선동해왔다. 앞서 트럼프는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승리를 빼앗긴 애국자라고 썼다가 트위터 계정을 12시간 정지당하기도 했죠. 페이스북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최소 2주간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이 기간에 대통령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쓰도록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본다. 자, 트럼프에 대한 압박은 가히 사면초가입니다. 해임론이 대두되는 등 퇴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의 퇴진 여론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은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1일 상정한 뒤에 13일쯤 표결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 의회는 탄핵안을 내놓았을까요? 그가 이제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공식화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연방검찰은 트럼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행위자와 모든 범죄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증거가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있는 20일 정오까지 면책특권을 누리지만 그 뒤로는 이런 보호망이 사라집니다. 그는 6일 백악관 앞 연설에서 의회로 가야 한다.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퇴임 후에 의사당 난입 폭동을 교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내각을 소집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를 면직시키라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펜스 부통령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가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며 백기를 드러내는데도 탄핵과 수사, 면직 등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압박보다도 트럼프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징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영구 정지일 것입니다. 그 SNS가 정지되기 전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나도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무법에 분노한다. 법을 어긴 이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마침내 현실에 굴복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미 그를 떠났습니다. 교통부, 교육부 장관도 사임했습니다.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은 또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목리를 부렸습니다. 그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짤막한 글을 트위터가 정지되기 전에 올렸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임자가 백악관으로 새 대통령을 초청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도 당연히 생략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쁜 전례로 낭비되었습니다. 이 나라 문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건 곧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표면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친문이 위세를 떨친들 실패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레임덕을 약화시킬 방법은 딱 하나죠. 그건 통치자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서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 때 통치자는 권위를 가집니다. 그가 하는 말은 힘이 실리고 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승복합니다. 차기 주자들이 현직에 있는 통치자를 조음처럼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아무리 칠권 통치를 해도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는 차기 주자들에게 줄서기 바쁩니다. 공직자뿐이 아니죠. 권력에 가까이 가기 위한 지식 상인들이 유력주자 캠프로 몰려듭니다. 문민정부 들어 늘 그랬습니다. 유력주자 캠프에는 언론인 500명, 법조인 500명에 교수 2000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는 공명을 얻기 위해 삼고 초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대선 주자들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3000명의 인재가 몰리더니 말입니다. 그들이 다 인재였다면 이 나라는 국운이 정말 융성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이나 탐하는 소인배의 무리여서 권력 말기에는 늘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패 스캔들은 레임덕을 앞당겨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야말로 비로소 대통령들은 정말 통치자의 자질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셈입니다. 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이 벌였던 대진이 끝나고 그는 본격적으로 통치자의 자질을 검증받는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장 올 초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유증, 후폭풍에 대한 책임도 거의 몫입니다. 폭망한 경제에도 코스피 지수가 3150에 이르는 이상 현상도 지금은 그를 안도하게 하겠지만 엄청난 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인데도 솔직히 문 대통령은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랑했지만 백신 확보에 뒤처져서 국민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가 신년 인사회에서 우보, 이 소그름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통치자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없다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비극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 모두 소그름을 걷는 어미소 옆을 따라 종종 그리는 송아지가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을 시험 무대에 올리는 일은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오염이라는 엉뚱한 죄목으로 납포된 한국 해묘 사건은 문 정부의 외교를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판에 이틀 전 우리 법원은 한일 문제마저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가배상 책임을 직접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판결은 그 대상이 일본 기업이었죠. 당장 법조계에서는 국제법상 확립된 주권 면제론을 정면으로 깬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제법 교과서에 다 실려있죠. 각국 주권은 평등하므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당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인권적 행위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ICJ 국제재판소도 주권 면제론에 입각한 판례를 남겼으니 물론 이번 중앙지법 판결이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일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응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항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당하고 있을 일본이 아니니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 정부 마지막에 대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초대형 악재가 다시 터진 것이죠. 언론에 보도된 정부 관계자인 말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한일 관계는 답이 안 보인다. 이 징용 배상 문제에다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배상 문제까지 덮쳤으니 문 정부는 아마 한일 관계 회복을 물 건너 갔다고 아마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활용해서 평창과 같은 평화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소문인데 그마저도 일본의 도움을 받기는 틀렸습니다. 이럴 때 늘 등장하는 게 있죠. 이른바 상대에 대한 강경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부 지지도가 연일 추락하고 있는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반일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범 석 달 만에 스가 정부는 지지율이 30%포인트 급락했죠. 그래서 사퇴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반한, 혐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불만을 대외로 돌리는, 그것도 원수 같은 이웃으로 분노의 출구를 돌리는 유혹을 어찌 쉽게 떼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문 정부의 외교뿐 아니라 총체적 능력에 대한 시험 무대가 열린 겁니다. 국내에도 이 문 정부의 악재는 계속됩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문 정부의 온갖 정책들이 얼마나 허장성세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만 문 정부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장성세였죠.
경제 폭망의 산 증거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 정부에게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 온갖 대책을 내놨으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백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자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8만 1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청년층 고용으로 한정을 해봐도 지난해는 역대급으로 처참합니다. 지난해 1월 달에서 11월까지 20대 취업자는 그 전해보다 13만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러니 청년 취업률이 사상 최하죠. 그리고 체감 실업률, 확장 실업률은 26.8%나 됩니다. 12월을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이 30대 역시 11월까지 취업자가 월 평균 15만 8천 명 줄어 11년 만에 최다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통계상 유지되는 숫자입니다. 예컨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가 지난해 월 평균 42만 9천 명이나 됩니다. 103% 급증한 것인데 이는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늘린 덕분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직접 일자리 94만 5천 개를 제공하면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1월까지 월 평균 38만 7천 명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알바생 일자리로 고용 숫자를 메꾼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분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80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또 만든다는 거죠.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고스란히 미래 세대 국민들 몫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당의 장경태라는 의원이 있더군요. 이분이 SNS에 아주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현재 백신은 백신 추정 주사일 뿐이다. 사실상 국민을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냐. 마루타.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이 731 부대가 사람을 실험용으로 삼았는데 그걸 부르는 명칭입니다. 마루타. 이 문 대통령부터 뒤처진 백신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충성입니다. 굳이 아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수준입니다. 어제는 김정은이 바이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자기 따나 이 공을 바이든에 넘긴다고 한 것인데 바이든이 그 공을 받을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 쪽엔 남북 합의를 지켜라며 남한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이 봄날이었던가요? 남북 합의를 지킨다고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웠습니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까? 무엇이 급했는지 통일부는 남북 합의를 이행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논평을 곧장 냈습니다. 놀라운 순발력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통일부입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